안녕하세요. 솔로몬 복스입니다. 오늘도 책 소개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요. 까치 출판사에서 나온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어느 시인의 죽음이라는 책이고요. 자전적 에세이, 단편 소설들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구매한 계기는요. 한강 작가님의 추천 도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자전적 에세이, 어느 시인의 죽음이 있고 단편 소설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 꽤 오래전에 나왔던 작품이거든요. 이게 1977년도에 초판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아직도 이렇게 출간이 되고 있는 책입니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누구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의사 지바고의 저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닥터 지바고의 작가입니다. 이 닥터 지바고 한 작품을 쓰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이 작가가 누구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그 레프 톨스토이 있잖아요. 이 톨스토이가 가정 불화, 이제 와이프하고 뭐 집안 자식들하고 가정 불화가 있었는데 그 가정 불화가 있을 때쯤에 이 톨스토이가 가출을 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을 할 때 자기가 친하게 지내고 있던 그 화가 친구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화가 친구의 아들이 이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던 거죠. 이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그래서 어쩌면은 이렇게 닥터 지바고라는 작품이 그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아왔던 그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작가를 가까이에서 보던 그런 어린 아이가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닥터 지바고를 완성을 했을 때 스탈린이 죽은 이후에 이 닥터 지바고를 완성을 했는데 러시아 내에서는 발표가 허락되지 않아서 이탈리아에서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듬해 노벨문학상 수상을 놓고 또다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어 러시아 작가 동맹으로부터 또 제명 처분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것 때문에 노벨문학상을 거부했다고 하고 그 이후에 1년 반 후에 모스크바 교회의 작가촌에서 외롭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젊었을 때 스트라빈을 흠모를 하여 음악을 공부했고 또 싱칸트 학파의 거두 헤르만 코헨 밑에서 철학을 공부하기도 했으나 곧 시로 전향했다. 그는 러시아 혁명 시인 마야콥스키를 우상으로 섬겼다. 어느 시인의 죽음에 어느 시인은 바로 마야콥스키이다. 세계사의 길을 바꾼 러시아 혁명을 문학으로 구현한 시인 마야콥스키는 또 하나의 파스테르나크의 분신일 것이다. 어느 시인의 죽음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와 블라디미르 마야콥스키의 영감적인 교감의 기록이자 그들의 젊은 날을 향한 파스테르나크의 내면의 끝없는 열호의 기록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뒤에 발췌가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부르크로 돌아온 나는 내가 헤어진 사람이 6년 동안 사랑했던 어린 소녀가 아니라 나를 거절한 다음 몇 초 동안 보게 된 여인이었음을 깨달았다. 내 손과 내 어깨는 이미 나의 소유만이 아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손발이라도 된 듯이 내 손발은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온갖 사건에 남자를 묶어두는 그런 속박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나는 족쇄를 연상하지 않고는 그녀를 상상할 수가 없고 족쇄를 차야만 사랑이 가능했고 오직 죄수로서만 그녀의 아름다움이 사랑의 의무를 스스로 풀어주는 고뇌 속에서만 사랑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녀에 대한 모든 생각은 잠깐 동안 나를 우렁찬 합창에 한 토막으로 엮어 넣었는데 이 노래는 영감으로 기록해온 율동의 숲으로
전쟁이나 감옥살이나 중세의 지옥 같은 율동의 숲으로 세상을 가득 채웠다. 어린 아이는 이해하지 못할 이것을 나는 실제의 감각이라고 부르겠다. 예, 글을 잘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이 어느 시인의 죽음이었습니다. 다음 책은요, 이른비 출판사에서 나온 장 그르니에의 지중해의 영감이라는 책입니다. 장 그르니에는 이방인을 쓴 알베르 카뮈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장 그르니에는 프랑스의 뛰어난 에세이스트이자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번역가가 김화영 님인데요. 불문학 작품에서 번역을 좀 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서문에 나와 있는 발췌되어 있는 곳을 조금 낭독해 봐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에게는 행복을 위하여 머리부터 정해진 장소들이 활짝 피어날 수 있고 단순한 삶의 즐거움을 넘어 황홀에 가까운 어떤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풍경들이 존재한다. 지중해는 그 특유의 선들과 형태들이 주는 강렬한 인상으로 진리를 행복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 그곳에서는 빛의 도취경 그 자체가 명상의 정신을 고양시킬 따름이다. 그래서 지중해는 절대의 숭배로부터 그리고 행동의 숭배로부터 등 거리에 위치할 수 있는 어떤 형이상학의 계시를 줄 수 있다. 하미의 스승이다 보니까 글은 또 얼마나 잘 썼을지 되게 궁금하네요. 장 그르니의 선집이 민음사에서도 4권의 책으로 아마 리커버가 돼가지고 나왔었는데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요, 창비 출판사에서 나온 세계문학 전집 중에서 안톤 체호프의 지루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번역자분이 이제 서경중 번역자님이신데요. 이분도 러시아 문학의 번역을 잘 하시고 계신 분이시고, 서경준 교수님의 번역도 꽤나 잘 읽힙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지루한 이야기를 포함한 단편들이 모여있는 단편집이고요. 지루한 이야기 어느 노인의 수기라는 작품하고 검은 옷의 수도사, 개를 다리고 다닌 부인,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루한 이야기는 체호프의 소설치고는 상당히 긴 편으로 그때까지 그가 작품에서 주로 다루었던 소소한 일상이 아닌 러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병리학자의 삶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뒤에 본문에 나와 있는 발췌문을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변함없음, 우리 개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 완벽한 무관심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끊임없이 움직이는 지상의 삶과 중단 없는 완성을 약속해 주는지도 모른다. 새벽의 여명 속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는 젊은 여성과 나란히 앉아 있노라니 구로프는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바다와 산과 구름과 드넓은 창공이 그리는 동화처럼 아름다운 광경에 매혹되었다. 우리 스스로가 존재의 고결한 목적과 자신의 인간적 가치에 진 채 생각하고 저지르는 일들을 제외한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책은요, 민음사에서 요거는 올해 최근에 나온 세계문학 전집의 에미졸라의 아소무아르라는 책이고요. 1권, 2권 이렇게 2권의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아소무아르는 에미졸라가 생전에 20년 동안 쓴 루공 마카르 총서를 썼는데 그 중에서 7번째 작품으로 쓴 겁니다. 루공 마카르 총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루공 마카르 가문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루공 마카르의 가계도입니다. 루공 마카르 총서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가계도
순서대로 이렇게 작품이 쓰여져 있습니다.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루공 마카르 총서는 문학사에서 자연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제1제정과 왕정 복고 시기의 프랑스 사회를 재현한 발자크의 인간희극. 이어진 제2공화국과 제2제정시대를 그려내려 한 졸라의 시도는 이른바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의 사회를 재현하기보다는 과학적인 실험 작업이고자 했다. 제2제정하에 한 가족의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역사라는 부제가 바로 그러한 목표를 요약해 준다. 여기서 말하는 한 가족은 프랑스 남부 플라상에 사는 아델라이드 푸크라는 여인을 통해 이어진 5대에 걸친 르공가와 마카르가의 사람들을 말한다. 8살 때 부모가 사망하면서 혼자 남은 아델라이드 푸크는 정원사이던 르공과 결혼하여 아들 피에르 르공을 낳았고,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밀렵군 마카르와의 사이에서 아들 앙투안 마카르와 딸 위르실 마카르를 낳았다. 그래서 이 가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르공 마카르 총서입니다. 에밀 졸라의 르공 마카르 총서를 보다 보면은 이 프랑스 당시의 이 시대에 들어가서 내가 그 주변에 있는 인물인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고 정말 적나라하고 그런 문장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점들 때문에 약간 출간 당시에는 조금 말이 많았다고 그래요.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던 이런 에밀 졸라였고, 그리고 이 에밀 졸라가 그냥 작가로서만 했던 게 아니라 사회적인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작가로서의 이런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컸었나 봐요. 그래서 나는 고발한다라는 드레스피스 사건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이런 이야기들도 이렇게 숨지 않고 이렇게 글로써 많은 사람들한테도 알리는 그런 역할도 했던 그런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했던 그런 작가이기도 했었죠. 다음 책은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이라는 책이고, 요거는 하서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굉장히 두껍죠. 죄와벌 자체가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이 죄와벌이라는 책은 조금 도스토옙스키를 안 읽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입문책으로 읽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굉장히 길긴 하지만 그래도 스토리가 굉장히 재미있고요. 되게 조금 자극적이기도 한데 의미가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서출판이라고 예전에 이건 약간 예전 판본 같은 책인데 책이 워낙에 깨끗해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 책은요, 이 죄와벌보다 더 두꺼울 것 같은 책인데요, 작가정신에서 나온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라는 책입니다. 보시면은 이것도 굉장히 두껍죠. 죄와벌도 두꺼운데 모비딕도 그만큼 두껍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리커버가 돼가지고 나온 책이고, 색감도 굉장히 이쁘고 디자인도 굉장히 잘 돼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예전 판본보다 더 두꺼워진 것 같아요. 네. 근데 글만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데 만약에 그림을 겸해서 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런 일러스트로 나와 있는 책들을 보시는 것도 좋고, 이 모비딕이라는 작품이 조금 읽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작품인데, 그 이유가 이 작품 안에서 나오는 그 고래에 대한 이야기와 뭐 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약간은 백과사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 고래에 대한 너무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작품은 아무래도 소설 작품인데 이 소설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읽기가 어려운 것 같긴 하지만
이것도 읽어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읽어볼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스타벅스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스타벅스에 대한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 모비딕 안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독서의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요. 을류문화사에서 나온 글렌 굴드 피아니즘의 황홀경이라는 책입니다. 이 글렌 굴드의 평전 같은 책인데요. 쓰신 분은 피터 F. 오스왈드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을 구매하게 된 계기는 한강 작가의 추천 작품이기도 해서 구매를 한 겁니다. 이 작품은 피터 F. 오스왈드라는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그의 20년 지기 친구였던 사람이 쓰신 거라고 합니다. 이 오스왈드란 분도 이 작품을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요. 뒤에 보면요. 캐나다 출신의 글렌 굴드는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주목받았고 1955년에 발표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녹음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렸고 정중 앞에서 연주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50세라는 이른 나이에 사망을 했다. 골드는 단순히 피아니스트를 넘어서는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가 어느 한 영역에서 이룬 성취만을 보는 것은 불공평하다. 골드는 그의 연주와 언행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도록 도전의식을 심어주었다. 그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그의 결과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덕분에 더욱 풍부한 음악 유산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 뛰어난 평전을 통해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피터 F. 오스왈드는 골드와 그의 음악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며 골드의 화려한 명성 뒤에 숨은 에너지와 모순을 파헤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라는 작품을 한번 들으면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요. 창비 출판사에서 나온 어둠 속의 희망이라는 레베카 솔릿의 책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변화를 꿈꾸는 법이라고 되어 있고 이 책을 구매한 계기도 이 책도 한강 작가의 추천 작품이기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예술평론가, 문학 비평을 비롯한 다양한 저술로 주목받는 작가이자 역사가이며 환경, 반핵, 인권운동을 열렬히 종참한 현장 운동가이다. 2004년에 쓰인 이 책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이후에 다시금 널리 읽히며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학상도 받으셨다고 하고요.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존 버거가 또 추천사도 써주셨는데 솔릿은 늘 그래왔듯이 우리 시대의 덤불에서 손수 캐낸 희망을 통해 희망은 내일의 담보가 아니라 바로 오늘 행동할 힘을 주는 기폭제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라고 써주셨습니다. 어떤 작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강 작가의 추천작이라서 구매를 해본 책이고요. 이 책과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문학동네에서 나온 앙드레 말로의 희망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또 책입니다. 이 앙드레 말로는 1901년 파리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고요. 희망은 20세기 프랑스의 행동하는 지성 앙드레 말로가 자신의 참전 경험을 토대로 전쟁의 참상과 사륙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혁명과 종교를 결합해 인간을 탐구한 작품으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조지 오웰의 카탈로니아 창가와 함께 스페인 내전을 다룬 3대 걸작으로 뽑힌다 라고 돼 있고 뒤에는 알베르 카미가 또 추천사를 썼어요. 만일 내가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이었다면 앙드레 말로를 지목했을 것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젊은 시절을
지배한 바로 그 작가를 말이다 라고 추천을 해줬습니다. 앙드레 말로는 이제 또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다음 책은요, RHK 출판사에서 나온 존 르카레의 실버 뷰라는 책입니다. 존 르카레는 이제 스파이 소설을 쓰는 작가인데요. 이 작품은 조금 특이합니다. 1961년 요원으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로 진짜 활동을 하셨고, 활동을 하면서 그런 작품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슈퍼뷰는 존 르카레의 26번째 장편 소설이고, 그가 민감한 진실을 발표한 이래 쓰기 시작해서 수년간 퇴고해온 작품이나 결말을 짓지 못한 채 작고해서 소설가인 아들 닉 코넬이 마무리를 지어 화제가 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박찬욱 감독이 추천사를 쓰셨어요. 이제 더 이상 르카레 선생의 글을 읽을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유작은 전성기 걸작에 맞먹을 정도로 값지게 느껴진다. 한국어 독자여서 다행이다. 아직도 번역이 안 된 작품들이 남았으니까. 유독 현실적이고 솔직하게 스파이 세계를 다루고 있는 실버뷰의 마지막 챕터에서 감쪽같이 사라지는 남자의 이미지가 계속 뇌리에 맴돈다. 르카레 역시 죽은 게 아니라 이 세계에서 아무도 모르게 탈출했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위장 여권을 가지고 말이다. 거기 적힌 이름은 데이비드 콘웰도, 존 르카레도 아닌 또 다른 것이겠지. 하지만 아무리 위장이어도 그것은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영국 여권이리라. 존 르카레의 소설들은 되게 가독성도 좋고 재미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서 걸려온 전화라는 작품도 있고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라는 유명한 작품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책은요, 요거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이쁜 책인데요. 이 문학동네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숏 클래식 시리즈의 새 작품입니다.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작품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 보흐밀 흐라발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입니다. 그리고 욘포세의 아침 그리고 저녁이고요. 다음은 필립 노스의 에브리맨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작품이 거의 비슷한 분량의 작품이고, 요것을 이제 숏 클래식 시리즈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리커버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리커버 나왔을 때, 원래는 이렇게 단편들이잖아요. 단편이 이제 독자적으로 나왔던 책들인데, 이렇게 그냥 단편의 느낌이 없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고 한번 새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사볼까 하고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세 권을 또 놔두니까 굉장히 또 이쁩니다. 시리즈로. 이게 숏 시리즈가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세 개의 작품이 한꺼번에 나온 책이고요. 세 작품이 저의 인생책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문학동네에서 저의 인생책을 알고 이렇게 리커버를 써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필립 노스의 에브리맨, 또 한 남자의 장례식에서 있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 이 작품의 번역가도 정영목 번역가님이십니다. 필립 노스의 작품을 대부분이 번역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번역가님이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 너무 시끄러운 고독, 체코 프라하의 봄, 그때 이제 체코의 내전 때 유일하게 체코 안에서 계셨던 작가님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작가, 밀란 쿤데라나 다른 작가들은 다 망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너무 시끄러운 고독은 책을 좋아하는 한 남자의 그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2023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욘포세의
아침 그리고 저녁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나온 책인데 이렇게 리커버가 바로 돼 갖고 나와 가지고 과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데, 이 연포세는 노르웨이 작가이시기도 하고 희극을 많이 쓰시는 작가입니다. 이런 소설 작품도 제가 한 2작품 봤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삶과 죽음의 그런 경계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약간 환상적인 그런 작품을 쓰고 있는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량이 좀 길지 않은 작품들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읽기에도 부담이 없고, 읽으면서도 어렵다라고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포세 작품도 계속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작품 다 저희 인생책이라 추천드리는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여러 세계 문화 작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